안녕하세요. 씩씩한 슈퍼우먼 엄마가 되고 싶은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주로 일할 때 사연 튜브를 틀어놓고 듣고 있어요. 공감되는 이야기들도 많고 사이다 사연을 들으며 웃기도 감동 사연을 들으며 울기도 한답니다. 글재주는 없지만 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보네요. 모두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모는 거울로 보고 마음은 술로 본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술이 들어가면 본심을 털어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술이 정말 징글징글하게 싫었는데 술 덕분에 남편의 본심과 본 모습을 가려낼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일단 남편과의 첫 시작부터 순서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섬마을에서 나고 자랐어요. 바다를 정말 사랑해서 섬에 사는 게 좋았지만 커갈수록 도시에서의 삶이 마냥 부러웠습니다. 작은 시골에 사는 게 정말 싫었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예쁜 옷에 뾰족 구두 신고 커피 한 잔 손에 들고선 바쁜 도시 속의 빠른 걸음으로 거닐고 싶었어요. 그저 막연한 섬마을 촌년의 서울 동경이었죠. 저희 아빠는 늘 저에게 큰 물에서 놀고자 하는 마음이 장하다며 무엇이든 해보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엄마보다 아빠와 더 친하고 살갑게 지내는 딸이었어요.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무작정 서울에 올라가 신용카드 콜센터 상담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부모님이 회사 근처에 전세방을 얻어주셔서 서울에 간 시골지는 덜 고생하며 지냈죠. 저는 매사에 어려움이 닥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겨내는 성격인데 그 덕분에 첫 직장인 상담사 일을 잘 해냈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아예 없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참 다양한 진상 고객님들도 많았고 그럴 때마다 퇴근길에 엄마와 통화를 하며 같이 욕하거나 동료들과 술 한잔하면서 훌훌 털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 로망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서울 생활이 참 재밌었어요. 남편도 그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성우처럼 목소리가 듣기 좋고 발음이 정확해서 고객님들과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참 유명했어요. 이름도 기억하기 쉬워서 고객님들이 종종 이름도 예쁘고 목소리도 예쁜 남자 상담사 바꿔줘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객 응대도 정말 잘해서 사내 우수 사원으로도 여러 번 뽑혔죠. 저희 팀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단체 회식 날의 일인데요. 그날은 모든 팀원들이 모여서 단체로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해서 음료수만 열심히 먹었어요. 덕분에 화장실만 자주 왔다 갔다 했죠. 볼일을 보고 나가는데 여자 화장실 문 앞에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아, 여기 여자 화장실이에요. 남자 화장실은 저쪽이고요. 알고 있어요. 혹시 술 많이 마셨어요? 화장실 자주 가는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네? 아, 저는 술을 잘 못해서 많이 안 마셨어요. 괜찮아요. 나가서 좀 걸을까요? 제가 드릴 말씀도 있고. 제 기억 속에는 남편과 오며 가며 인사 정도 한 게 다였는데 갑자기 단 둘이서 좀 걷자고 하니 의아했어요. 더 당황스러웠던 게 뭔 줄 아세요? 수줍음이 가득 담긴 남편의 고백이었어요. 남편은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사내 연애가 부담스러우실까봐 매일 고민만 했는데 술 기운을 빌려 이렇게 용기 내본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지금 취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으니 집에 들어가셔라. 제가 못 들은 걸로 해주겠다라고 말했고 취중 진담 모르냐 자기는 진심이라고 우기더라고요. 일주일만 고민해달라고 거의 절하듯 고개 숙여 인사하는 남편을 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내심 기분은 좋았지만 남편이 제 스타일의 남자는 아니었고 괜히 술 마시고 찔러보는 것 같아서 일주일 뒤에 정중하게 거절해야겠다 마음먹었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고 남편이 절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자꾸 시선이 가더라고요. 상담 전화가 끝나고 다음 통화로 넘어가는 그 찰나 순간에 아나운서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듣기 좋은 남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들렸어요. 평소에는 절대 들리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나갈 때 남편을 힐끔 쳐다보면 큰 키에 어울리는 곱고 긴 새하얀 손가락으로 타자를 열심히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점점 남편에게 시선이 가는 걸 들켰는지 남편은 적극적으로 마음 표현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자리에 누군가 편의점에서 사온 듯한 따뜻한 유자음료나 꿀물이 놓여 있었어요. 범인은 누가 봐도 남편이었죠. 작은 포스트잇에 오늘은 착한 고객님들만 만나시길 기도할게요 라고 적혀 있는데 아, 이런 맛에 사내 연애를 하나 싶어서 두근거렸답니다. 그 이후로도 퇴근길이 같은 방향이라는 걸 알고 종종 같이 집까지 걸어가고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으며 수다도 떨었어요. 저는 늘 짙은 쌍꺼풀이 있는 잘생긴 남자를 좋아했는데 이렇게 순두부같이 생긴 남자에게 마음이 열리다니 제 자신이 참 신기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남편의 고백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달달한 사내 연애를 즐겼어요. 저희는 공통점이 많아서 참 잘 통했습니다. 여동생이 있다는 점, 저는 바다를 정말 좋아하는데 남편은 낚시를 좋아했죠.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긍정적인 성격까지도 비슷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라며 철없이 깔깔거렸네요.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집을 마련할 만한 당장 큰 돈이 없었어요. 저 또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변명 같지만 아무리 열심히 저금을 했다 하더라도 서울살이 하면서 큰돈 모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모아둔 돈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서 신혼을 보내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 분가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께 남편의 의견을 전달했고 친정엄마는 시댁살이 결코 쉽지 않다며 집 구하는데 돈을 보태주겠다며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일단 시댁 식구들을 먼저 만나보고 결정하겠다고 했고 남편과 함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작은 김치찜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작은 뚝배기에 톡 쏘는 묵은지 향이 얼마나 맛있게 나던지 버섯볶음, 메추리알 장조림, 콩나물 무침, 연근조림 등 반찬 모두 삼삼하고 깔끔해서 인사드리러 간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밥을 2공기나 먹었네요. 시부모님은 제가 잘 먹는 게 너무 예쁘다고 좋아하셨죠. 2분 모두 인상도 좋고 저를 한없이 예쁘게 봐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특히나 더 좋았던 건 저희 부모님에 대한 칭찬을 해주신 부분이었어요. 지방에서 미역 양식장을 크게 하신다는 말을 했더니 시모가 깜짝 놀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와, 미역? 우리나라 미역이 얼마나 좋은데 임산부한테도 좋지? 아픈 환자들 몸 회복할 때도 좋지. 비만 예방도 된다던데. 그래서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 날씬하구나.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저 오늘 너무 맛있어서 밥 2공기나 먹었잖아요. 정말 큰일이에요. 내가 전에 다큐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자산 어보에 미역은 임산부의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데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기록돼 있더라고. 미역이 완전 보양식이라는 거지. 유진이네 부모님이 보양식을 기르고 계신 거야.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셔. 저희 친정 부모님을 칭찬해 주시고 예쁘게 말해 주시니 어찌나 감사하던지 이렇게 좋은 분들이라면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해도 문제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상견례 하기로 했을 때도 서울까지 먼 길 올라오신다며 시부모님들이 직접 역으로 마중을 나가셨어요. 한정식 식당에서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 같았습니다. 제가 양가 어머님들께 똑같은 스카프를 선물했는데 서로 둘러주자고 하시면서 하하호호 웃으시는데 제 마음이 다 안심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쏙 드는 시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저는 과감하게 포기하려 했기 때문이었어요. 친정 아빠와 시부는 뭐가 그리 반가우신지 짠 할 때마다 반갑습니다 외치며 술을 드셨고 결국 두 분 다 거하게 술에 취하셨죠. 한정식 집에서 나와 2차로 노래방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상견례 자리에서 2차로 노래방까지 갔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저희는 그만큼 양가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늘 양가 가족이 정말 한 가족처럼 재밌게 살고 싶은 로망이 있었어요. 대가족이 되어 함께 단체티를 맞춰 입고 여행 다니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맛있는 제철 음식도 먹으며 얼굴 보고 시간 보내고 싶었어요. 이런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두근거렸죠. 저는 이 행복이 정말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작은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옛날 건물이지만 넓은 평수의 빌라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신혼을 보내기에도 문제가 없었죠. 오히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처음엔 살갑고 다정하던 사이였지만 계속 살 부대끼며 살다 보니 서운한 점도 생기고 작은 마찰도 생겼어요. 특히 시누이가 자꾸 제 속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했는데 양수가 새는 증상이 있어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연스레 콜센터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가게에서 만든 반찬을 집에 가져다 주며 끼니 거르지 말고 집에서 푹 쉬라고 하셨어요. 시누이는 그때마다 언니는 집에서 탱자탱자 놀아서 좋겠다. 나도 임신이나 해서 공주 대접받고 싶네. 라며 묘하게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요. 참 신기한 게 내뱉는 말마다 철없다는 게 티가 났어요. 제가 아들을 출산했을 당시엔 돌연 회사를 그만두더니 새언니 육아 도와드리기 위해서라고 제 핑계를 대더라고요. 도와주기는 개뿔. 자기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애기 울음소리 시끄러워서 환장하겠다고 제대로 달래는 거 맞냐. 오히려 성질 부리고 아들을 간신히 재우고 젖병 소독을 하는 저에게 다가와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누이가 철없이 행동할 때마다 제 여동생에게 꾸짖듯 잔소리를 했어요. 제가 용돈도 안 주고 오히려 잔소리를 하니까 시누이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르바이트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문제는 늘 한두 달 다니다 그만두었다는 점이에요. 상사가 기분 나쁘게 생겼다, 알바하는 곳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짜증난다 등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저는 그래도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 별 신경 안 쓰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철들 때가 올 거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누이는 얄밉게 제 속을 긁었어요. 하루는 아들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시누이가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다가와 말하더군요. 언니, 나 너무 과음해서 그런데 해장국 좀 끓여줘요. 이따 영찬이 낮잠 자면 내 방 청소기 좀 돌려주시고요. 아, 머리카락이 바닥에 너무 많아서 스타킹 신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아니, 이건 무슨 식모한테 명령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시누이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무시하며 기저귀를 버리기 위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기저귀를 버리고 나가려는데 그 옆에 있는 빨래 바구니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시누이 속옷이 있었는데 생잎이 2방울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빨래에서 널지 않고 아무렇게나 빨래 바구니에 던져놓은 걸 보니까 열이 확 받더라고요. 저는 속옷을 엄지와 검지로 간신히 집어들어 시누이에게 다가갔고 시누이에게 확 던져버렸습니다. 시누이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가슴 언저리에 날아든 속옷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아가씨,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보다 3살 어리지 않아요? 아가씨가 할 일은 아가씨가 하세요. 그래, 해장국은 워낙 요리의 요자도 모르니 끓여줄 수 있지만 자기 속옷 손빨래 정도도 못해요? 이젠 하다 이런 것까지 시켜요? 아니, 그냥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되는 걸 뭘 손빨래를 하라고 난리예요. 어차피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이 언니 일인데 겸사겸사 하면서 같이 하라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건방지게 어디서 일을 시켜? 네 방 청소기 돌리는 게 왜 내가 할 일이야? 나는 내 자식이라도 돌보지. 너야말로 집에서 하는 일이 뭐니? 제발 철 좀 들어라. 어? 아가씨, 나 지금까지 내 여동생처럼 생각하고 참고 봐줬는데 이렇게 계속 봐주다간 버릇 나빠질 것 같아서 도저히 이젠 못 넘어가요. 이거 경고예요? 신우이는 기가 찬다는 듯 참나를 외치며 자기 속옷을 챙겨 방에 들어가 버렸고 이내 집을 나가더군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시모가 퇴근하시고 집에 오시자마자 저를 거실로 부르셨어요. 신우이와 함께 들어온 걸 보니 쫄래쫄래 시모한테 가서 잃은 것이 분명했어요. 시모와 신우이는 술 한잔하고 들어왔는지 얼굴이 발그레했어요. 예, 너 내 딸한테 철이 없다느니 건방지다느니 뭐라고 혼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애를 혼내? 내 딸이 니네 여동생이야? 얘가 아무리 철없이 행동해도 그렇지 가족끼리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한 번만 또 그렇게 내 딸한테 큰 소리 치면 나도 너한테 똑같이 행동할 거다. 이거 경고야? 알겠어? 제가 신우에게 날린 경고를 똑같이 따라하는 시모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시모 얼굴만 쳐다보자 시모는 열이 잔뜩 받았는지 내가 너 대신 나가서 돈을 버는데 시댁에 얹혀 사는 주제에 집안일도 못 해주냐? 라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가족이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고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한테는 자식이라 무작정 나쁜 행동도 받아주는 게 가능하시겠죠. 근데 저렇게 살다가 시집도 못 가면 평생 어머님한테 생리 피 묻은 빤스 세탁기 돌려달라고 징징거리겠네요. 그게 싫으시면 지금이라도 어머님 사고방식을 고치세요. 이거 경고예요, 어머님. 저는 처음으로 속에 담아두던 말로 한 방 날렸고 속이 다 시원했어요. 시모는 잠시 당황했는지 가만히 있다가 말을 더듬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뿐인 며느리가 싸가지가 있네 없네 손주 낳아줘 고맙다고 집에만 있게 해줬는데 감사할 줄 모르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뒤늦게 시부한 남편은 장을 보고 왔는지 품에 기저귀와 반찬거리들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언성을 높여 소리치고 있는 시모를 보고 남편은 서둘러 저를 챙겨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날의 일을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어요. 남편은 부모님 집에 우리가 얹혀 살고 있으니 불편해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사과했습니다. 저를 안아주면서 엄마도 술 마시고 괜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셨을 거라며 달래더라고요. 신우이 방으로 찾아가 따끔하게 야단치는 걸 보며 저도 오늘은 넘어가자 생각했네요.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분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날 이후로 저와 시모 그리고 신우이 사이는 점점 어색하고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안 하시던 반찬 타박을 하시고 심지어 제 아들 영찬이와 놀아주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아들이 엄마를 닮는다지만 너무 엄마 얼굴만 있으니까 서운하다. 너 진짜 우리 손주 맞아? 우리 아들 얼굴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이 할미는 속상하다. 아무리 장난으로라도 저런 소리를 애한테 한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손에 박힌 작은 가시처럼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속상해하는 것을 참 잘 알고 달래주었죠. 쉬는 날이면 친정에 함께 내려가 제가 좋아하는 바다도 보고
영찬이를 시모에게 부탁드리고 둘이서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도 보고 기분 전환을 제대로 시켜주었죠. 그때마다 저는 분가 생각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남편과는 문제가 없으니 분가만 하면 저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했던 남편이 금방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 조퇴를 했나 싶어서 깜짝 놀랐죠. 그런데 남편은 콜센터 일을 그만뒀다고 덤덤하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상의 한마디도 없이 당장 실행에 옮긴 남편을 보니 정말 황당하더군요. 왜 갑자기 일을 그만두었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아휴, 요즘 진상 고객들이 많아서 사람을 짜증나게 아주 그냥 월급도 너무 작고 솔직히 애 키우고 우리 세 식구 살려면 한 달에 230으로 어떻게 먹고 살겠어. 당신이 같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나 다른 일 시작해보기로 했으니까 당신은 그렇게 알고 있어. 다른 일? 아니 그게 뭔데? 나 아는 선배가 보험 일을 하는데 보험 일 잘만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기도 한대. 나 정도 말빨이면 영업 그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니라더라. 그렇게 많이 벌면 우리 금방 분가할 수 있어. 나만 믿어 여보. 저는 순간 힘이 쫙 빠졌습니다. 갑자기 보험 영업일이라뇨. 더군다나 요즘 보험 가입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족만 해도 매달 보험료로만 수입의 상당수가 빠져나가는데 특히 보험 영업은 자고로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 지인분들로부터 아쉬운 소리 해가며 가입 유도를 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제 주변 사람이 한다고 하며 말릴 텐데 제 남편이 한다고 하니 솔직히 싫은 마음이 더 컸죠.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콜센터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기엔 분가는 꿈도 못 꿀 상황이었습니다. 싫거나 좋거나 다 떠나서 저희 부부가 시댁에 살며 도움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저는 결국 못 이기는 척 남편이 보험 설계사 준비를 마치는 것을 응원해 줬습니다. 시간이 지나 남편은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고 아니나 다를까 저희 친정 부모님부터 영업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7시간이나 차를 운전해 친정 부모님께 찾아갔어요. 친정 아빠, 친정 엄마, 제 여동생까지 영업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사위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따고 새 일을 시작했으니 가까운 가족들부터 보험 보장 분석을 해주겠다며 미끼를 던졌죠. 남편은 특별히 아픈 곳 없이 건강하신 아빠에게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여러분, 종신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잘 아시죠? 말 그대로 사망을 해야 나오는 보험이잖아요. 남편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종신보험 가입은 필수라며 아빠를 설득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당뇨가 있어 약을 복용 중이기 때문에 종신보험 대신 연금보험을 가입시켜 드렸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없을 때 부모님께 다가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냐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친정아빠는 가장이 저렇게 새로운 일 해보겠다고 입 말라가며 열심히 설명하는데 그게 기특하고 안쓰러워서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에 가입했다 하시며 저를 달래주셨어요. 그뿐만인 줄 아세요? 저희 친정아빠는 친구분들, 주변 지인의 거래처 분들까지 소개를 시켜주실 만큼 정말 크게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친정 가족들의 도움으로 남편은 정말 월 1,000만 원씩 돈을 벌었어요. 많은 수입이 생기니 남편은 영업에 더욱 목숨을 걸고 다녔습니다. 비싼 술자리를 만들어 지인들의 소개를 받기도 하면서 늘 술에 취해 집에 왔어요.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시댁 식구들은 술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만큼 잘 마셨고요. 남편은 영업을 핑계 삼아 정말 매일같이 술을 마셨는데 하루는 같이 놀자고 다가오는 아들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바깥일 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다고 애 좀 데려가라고 신경질을 내는데 저도 욱하더군요.
그래서 잔소리 조금 했더니 저보고 성격 좀 죽이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뭐? 성격을 죽여? 나처럼 조용히 집안일 하면서 뒷바라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내가 당신한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했어? 아니면 명품 사치 회복에 용돈을 달라고 했어? 하나뿐인 아들이 좀 놀아달라는데 왜 그래, 여보? 여보, 영찬이 내 자식 아니라 우리 자식이야.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쉬더니 자기 푸념을 잔뜩 늘어놓았어요. 콜센터에서 늘 고객들한테 아쉬운 소리만 하고 살았는데 보험 영업은 더 더럽다. 보험쟁이라고 만나주려 하지도 않고 연락도 무시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번 달 생활비를 못 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험 일이 힘들 것이라고 시작 전부터 예상했던 일이기에 남편을 잘 달랬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그 힘든 마음이 공감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되었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남편은 더 이상 가입시킬 고객들이 고갈되자 월 200만 원 벌기도 어려워졌어요. 생활비를 주지 않는 달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 남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다 벌떡 일어나더니 장롱 문을 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고 장롱의 소변을 보는 남편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빌라 입구에서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잠들어 버려 시부모님과 함께 끌고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술이 깨면 너무나도 멀쩡하게 돌아왔고요. 지난밤 자신이 무슨 진상짓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는 채로 멀끔하게 정장 차려입고 보험 고객들과 통화를 했죠. 성우나 아나운서 같은 멋진 목소리로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꼴을 볼 수 없다고 느꼈고 남편에게 보험일 그만두고 차라리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다 말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친정 아빠가 전화가 오셨습니다. 유진아, 박서방 혹시 무슨 일 있어? 2달 전에 영업하다 급한 일 생겼다고 3천만 원 빌려가더니 어제는 또 2천만 원 정도 빌려주실 수 있냐 전화 왔더라고. 무슨 일인지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너 걱정하니까 굳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 안 했는데 이번엔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해봤다. 네? 3천만 원이요? 아니 아빠, 저한테 바로 말을 해주셨어야죠. 적은 돈도 아니고. 아니 나는 너 걱정한다고 박서방이 엄청 신경 쓰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너희 부부싸움 하거나 그럴까봐 말 못했지. 박서방이 6개월 안에 금방 보내드리겠다고 말하더라고. 설마 사위가 장인한테 사기를 치겠냐 생각하면서 빌려준 거지. 네 서방한테 무슨 일 있는 거 맞아? 아빠,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요즘 보험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2천만 원 빌려주셨어요? 아니, 이번에는 너하고 상의하고 나서 줄지 말지 결정하려고 전화한 거야.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절대로 남편에게 돈 빌려주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했죠. 어디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인간이 생활비를 안 가져다 준 적도 있다면서 말입니다. 정확하게 한 번 더 부탁드렸어요. 앞으로 박서방이 돈 부탁이든 뭐든 그 어떠한 부탁도 들어주시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아빠는 연신 알겠다고 약속하셨고 저희 부부가 싸우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통화 말미에는 박서방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그 말에 제가 다 죄송스럽고 화가 났어요. 지금 이 상황에 친정아빠가 미안할 일이 뭐가 있으시냐고요. 남편이 어디에 그 큰 돈을 썼는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남편은 역시나 알딸딸하게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옷을 갈아입는 남편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그 큰 돈 3천만 원을 대체 어디에 썼는지, 왜 나와 상의 한마디 없었는지 말이죠.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길래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냐며 소리쳤더니 남편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우 진짜 집구석에서 고무줄 바지 입고 집안일을 하는 여편 내가 뭘 한다고 따져 물어. 내가 일이 하도 안 풀리니까 우리 장인어른한테 좀 빌린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내가 너 이렇게 시끄럽게 성질 부릴까봐 짜증나서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거고. 아유 그깟 돈 갚으면 될 걸 왜 짜증나게 난리야. 뭐? 짜증? 그래 그깟 돈 언제 갚을 건데. 지금 당장 나 생활비도 못 주면서. 그 돈 대체 어디에 썼어? 솔직히 말해. 저는 끝까지 그 돈의 행방을 추궁했습니다. 남편은 질렸다는 듯 두 손을 들어올리며 솔직히 말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주식에 손을 댔다고 고백하더군요. 주식이 떨어져서 손해를 많이 받고 마이너스 상황이라 생활비를 못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식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 기준의 주식은 도박과도 다름없었죠. 더군다나 주식에 대해 기초 지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주식 타령인가 싶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분가를 위해 모아둔 돈도 건드렸으면 진짜 미친 거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시모가 방문을 확 열었습니다.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뭐 하는 거냐? 저번엔 내 딸한테 훈계질 하더니만 이번엔 네 서방한테 그러는 거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든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니네 아빠 미역 팔아 벌은 그 짠내 나는 돈 3천. 그게 아까워서 이 소란을 펴? 내가 주면 될 거 아니야. 너는 너네 부모한테 뭘 배운 거야 정말? 아 그래요 어머님? 어머님 가정교육도 참 대단하시네요. 술 처먹고 들어와서 장롱에 오줌 싸고 자기 아들 귀찮다고 데려가 치우라고 말하는 인성 좀 보세요. 저는 그런 개차반 가정교육 절대로 못 따라하겠어요. 아니 안 해요. 뭐야? 시모는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치고 시부와 시누이는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볼 뿐이었어요. 남편은 화가 났는지 다들 그만하라고 소리를 치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방문을 곧장 걸어 잠그고 친정아빠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말했죠. 아빠한테 거짓말을 쳤고 그 돈으로 주식을 해서 돈도 다 잃고 손해봤다고 말입니다. 친정아빠는 열받아서 전화를 끊으셨고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쌍욕만 안 했을 뿐이지 정말 불같이 무섭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에게 전해드린 남편의 말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남편은 친정아빠에게 적반하장으로 따졌다고 합니다. 미역 팔아서 번 돈으로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해 주시던지 사업 자금이라도 대주시던지 그런 것도 하나 안 해주시면서 처음으로 돈 빌려주신 걸로 뭐 이렇게 큰일을 만드시냐 말하면서요. 돈 빌려주시기 싫었으면 그냥 말하시지 왜 다 큰딸한테 일러 바쳐서 시끄럽게 만드시냐며 온갖 짜증을 다 부렸다고 합니다. 아빠는 더 이상 이 개념 없는 놈과 말이 안 통할 거라고 판단하셨는지 전화를 끝내셨고 저에게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차용증을 받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보낸 증거가 이미 있지만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선 차용증이 필요하다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위한테 그 돈 받아내야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아빠가 전해주신 남편의 말들을 들으니 화가 나서 부글거리던 마음이 놀랍게도 진정이 되더군요. 이런 사람과 더 살아서 뭐하나 싶었죠. 차용증을 받아내야 모든 일이 잘 풀리겠다고 판단이 들었고 저는 이내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시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 방에서 남편이 쭈뼛쭈뼛 걸어 나왔어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술을 잔뜩 먹어서 실수했다고 말입니다. 술이 원망스럽다며 장인어른께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오겠다고 오바를 떨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빠에게 돈을 빌린 사실과 그 돈을 주식하는데 모두 날려버린 점을 확실하게 듣고 차용증을 써줄 것을 요구했죠.
남편은 차용증 이야기에 자기를 못 믿는 거냐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저는 친정아빠가 너무 화가 나셔서 이렇게라도 해야 용서받을 것이라며 남편을 살살 달랬어요. 제가 이혼 결심을 가진 줄은 꿈에도 모르고 남편은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정중하게 사과를 하더군요. 아빠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돈 벌어서 빨리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지켜보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시댁 식구들 모르게 이혼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친정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저에게 정신적 지주와도 다름없던 친정아빠가 쓰러지셨다고 하니 돌아가시면 어쩌나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저는 여동생의 전화를 받자마자 대충 겉옷을 입으며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했어요. 하필 그날 아들이 배가 아프다며 설사를 해서 걱정이었는데 핀이랑 약 좀 잘 챙겨달라고 시모에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도로에 뛰어들 듯 택시를 잡아탔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광주로 가는 기차 아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영무원이 다가와 위로도 해주셨네요. 최근 들어 아빠가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미역의 인기가 해외에서도 뜨거워지면서 미역을 이용한 여러 가공식품이 늘어났고 저희 친정아빠도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미역으로 만든 미역국수 사업에 계약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는데 양식장 일에 그 일까지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신 탓이었을까요? 휴,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날 아빠 주변에 엄마도 계셨고 함께 일하는 동네 삼촌분들도 가까이 계셨던 점입니다. 뇌출혈의 골든타임은 늦어도 4시간이라는데 저희 아빠는 늦지 않게 대학병원에 도착하셨죠. 병원에 도착하니 엄마는 울다 실신하셔서 수액을 맞고 계셨고 여동생은 저를 보더니 품에 안겨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아빠 제발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연신 기도했습니다. 종교도 없는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그저 여동생 손을 붙잡고 하늘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아빠는 무사히 큰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골든타임을 지켜 초기의 수술을 잘 끝내서 후유증도 심하지 않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엄마와 여동생 대신 이틀 정도 아빠 곁을 지키다 서울로 향했습니다. 광주로 내려오기 전 배가 아파 설사를 하던 제 아들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중간중간 남편에게 아들 상태 어떠냐고 카톡을 했는데 답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 서둘러 집을 향했어요. 그런데 이 불안한 마음은 다가올 큰 일에 대한 전조 증상이었을까요? 집 현관에 다다르자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어락에 손을 대는데 기압이 빵빵하게 들어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우리 장인 미역 그거 스케일 크다니까. 미역 양식에 여태 모은 돈에 이거저거 다 하면 그 노인의 10억은 있을걸? 심장이 순식간에 떨어져 발끝에 치여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손을 덜덜 떨어가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대낮부터 식탁에 둘러앉아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술 좋아하는 이 집구석 사람들에게 술이 빠질 수 없죠. 이미 거하게 한잔했는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깔깔거리고 있더군요. 제가 더 열받았던 건 아들 영찬이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아이 좀 잘 챙겨달라 당부했건만 TV 가까이에 쭈그려 앉아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찬이 곁에 놓여진 밥그릇에는 비계가 더덕더덕 붙은 삼겹살 몇 점이 들어있었죠. 심지어 잘게 잘라주지도 않아서 아이는 맨밥만 몇 숟가락 퍼먹은 듯 보였습니다.
애를 이렇게 방치해두고 술이나 처먹고 있는 꼴을 보자니 하루라도 더 빨리 이혼을 하지 않는 게 후회가 될 지경이었어요. 화가 나 가방을 소파에 있는 힘껏 던져버리니 그제야 남편이 절 바라보았어요. 얼굴을 보니 이미 잔뜩 취기가 오른 듯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으셔? 야, 근데 뇌출혈 그거 거의 죽는 거 아니야? 살아도 몸 불편한 사람 많다던데 어쩌냐? 양식장 정리해야겠다. 아이고, 그러니까 사위한테 차용증 받고 돈 못 번다고 무시하시더니 하늘에서 꿀밤이라도 때리셨나 보다. 남편이란 인간이 저런 망언을 하는 것도 정상이 아닌데 더 비정상은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사돈 어르신이 아프신 건데 아무리 취했어도 그게 무슨 말이냐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벌 받았나 보다라고 말하며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저는 이 정신 나간 집구석 너희들이 사람이야? 라고 외치며 삼겹살 그릴을 엎어버렸어요. 순간 모여있던 삼겹살 기름이 시누이 면상으로 다 튀었는지 시누이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뜨겁다고 난리를 쳤어요. 저는 이미 이성을 잃어서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너 솔직히 나한테 고맙다고 절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장인어른 종신보험 가입하시라고 꼬셔준 덕분에 돌아가시면 돈 나올 거 아니야. 그거 다 누구한테 가겠어? 지금 고맙다고 인사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행패야? 너도 벌 받고 싶냐? 남편의 어이없는 말에 반박을 하려던 찰나 시부가 깔깔거리고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부는 간 경화로 몸이 아프신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말리진 않고 좋다고 저렇게 웃어대는 모습이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 그러셔? 그럼 아버님도 간경화로 투병하시다가 지금은 약 먹으면서 지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허구한 날 술을 드시면서 약은 왜 드세요? 아버님도 곧 황천길 가시려고 그러시나? 영찬 아빠 말대로 아버님도 종신보험 가입해 놓으셨죠? 뭐? 당신 지금 아버지한테 무슨 말 하는 거야? 미쳤어? 어머님, 김치찜이고 나발이고 빨리 때려치세요. 곧 아버님 가시면 돈 나올 텐데 그걸로 좋은 세탁기라도 사둬야 우리 아가씨 속옷 빨래 열심히 해주실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은 날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일 열받아서 화를 냈죠. 시모는 이혼당하고 싶어서 환장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안방으로 가서 서류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이혼 서류와 차용증 복사본을 꺼내 남편에게 줬어요. 설마 다들 눈치챈 건가? 얼마 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랑 상담하고 왔는데 식구들 몰래 준비한다는 걸 들켜버렸나 보네. 어머님, 저 안 그래도 이혼하려고요. 우리 영찬이는 제가 키울 테니까 어머님은 전 연놈들 평생 키우세요. 그리고 차용증 써놓은 거 있으니까 저희 아빠 돈 빨리 갚으시고요. 그 후에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큰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사실 항상 이런 순간을 상상하며 스스로 짐을 싸두곤 했거든요. 그리고 영찬이 방에 들어가서 옷 몇 가지와 장난감을 가방에 담아 나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댁 사람들은 제가 내민 서류를 쳐다보고 헛웃음을 짓고 남편은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정말 이혼할 건지 묻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마지막 인사를 시켰어요. 이혼할 거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왜? 내가 등신같이 참고만 살 줄 알았어? 그리고 우리 아빠 안 돌아가시니까 돈이나 잘 갚아. 참고로 우리 부모 양식장이랑 재산이 얼마다 참견하지도 말고 너한테 가는 돈은 단 10원도 없으니까 그만 꼴값 떨어. 저는 제 할 말만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길가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 영찬이가 엄마, 우리 외할머니네 집 갈까?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지금 그 생각이었다고 웃으며 저희 모자는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자식에게 못난 모습 보여준 게 미안했지만 지금이라도 온전한 곳에서 올바른 사람들에게 똑바른 가정교육을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당분간만이라도 친정에 있으며 머리를 식히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아들은 친정에 머물며 시간을 보냈네요. 아빠는 후유증이 크지 않으셨지만 말이 어눌하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언어장애를 겪으셨어요.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딱딱하게 굳는 편마비가 오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동생과 함께 언어 재활 치료도 열심히 다니시고 집에서는 손주와 함께 낱말 카드놀이 하면서 치료에 박차를 가하고 계세요. 남편이 이혼을 잘해주었는지 궁금하시죠? 앞서 말했지만 남편이란 사람은 술이 깨면 또 멀쩡해져서 용서를 빈답니다.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자기도 섬으로 내려갈 테니 아버님 대신 양식장 일 도와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더라고요. 야, 너 치중 진단 몰라? 연애하자고 꼬실 때 네가 그랬잖아. 상시에 먹은 마음이 취중에 나온다는 말도 있잖아. 취했을 때 말하는 말들이 다 네 속에 담긴 진심이고 취했을 때 보이는 네 망나니 같은 행동들이 전부 너의 본 모습이야. 알겠어?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상담받았던 이혼 전문 변호사님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오랜 시간 끝에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더는 안 좋은 모습 보이지 말자고 설득했죠. 그런데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남편이 말했던 주식은 정말 정상적인 주식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과 비슷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술에 취해 도박을 하다 제3금융권에도 손을 대고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시댁 어른들 가게도 접은 듯하고 남편 하나로 집이 쑥대밭이 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늦게나마 그 거지 같은 집안에서 탈출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친정아빠가 빌려준 3천만 원도 법적으로 소송 중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돈을 꼭 받아낼 생각이에요. 미역 팔아 번 짠내 나는 돈이라는 심오한 남편의 말이 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정말 제 아이를 걸고 꼭 법정 싸움에서 이길 겁니다. 여러분, 엄마는 강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저희 엄마를 보며 그 말을 실감합니다. 엄마는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2배로 더 부지런히 일하고 계세요. 사람들을 고용해 거래하는 물량에 문제가 없도록 정말 똑부러지게 일하십니다. 저도 아빠가 진행하셨던 미역국수 사업을 도와드리기 위해 준비 중에 있고요. 저도 저희 엄마처럼 강하게 열심히 살아야 제 아들이 올바른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겠죠? 사실 이혼을 무사히 마치고 난 후 다시 서울에 올라가서 살까 잠시 고민했어요. 아이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는 섬보다는 도시 생활이 더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아들 영찬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는 도시지보다 시골지가 훨씬 더 좋아요. 바다도 보고 물고기도 많이 먹고 여기서 할배랑 할미랑 살고 싶어요. 저는 어릴 때 시골이 싫어서 서울에서의 삶을 동경했는데 아들의 말을 들으니 새삼 고향이 얼마나 예쁘고 좋은 곳인지 느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들이 이렇게 좋아하니 저도 이곳에서 다시 새 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올바르게 정리되었네요. 저는 이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줄에 힘껏 매달려 거센 파도에 맞서는 미역들처럼 저도 씩씩하고 강한 엄마가 되고 싶네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